우파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계약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현 시대 한국은 어떤가요? 계약에 의해 생산이 되고 또 나아가 소비까지 되는 사회인 거죠. 이러한 사회는 최근에 등장한 사회라는 거예요. 계약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고대 국가는 어떻게 생산이 됐나요? 계약에 의해 생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과 권력에 의해서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어떤가요? 계약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무엇에 의해 생산이 되나요?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생산이 되죠. 무엇과 동일한가요? 고대 국가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대 국가가 수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인류의 긴 역사를 볼 때. 당연히 반발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 적응한 사람들은 또 고대 국가가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근대 국가가 수립될 때 반발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고대 국가를 고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현대화된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견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건설하고 근대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건설하면 고대국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어떤가요? 계약을 잘 준수하냐는 거예요. 또 바른 계약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법을 근대국가에 합당한 법을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생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 고대국가는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죠. 산업이 붕괴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 많죠. 어느 국가나 근대 국가가 수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제약시하는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의 관습적 생각인 거죠. 그래요. 기업이나 사람이나 계약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많이 낼 수도 있고, 소득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기업 같으면 그런 경우에 부도가 나죠. 근대 국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요. 뭐 어떻게 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근대 국가에 합당하게 법을 제정하고, 그래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대 국가 법에 합당하게 계약 체결되게 하고 그 계약을 잘 준수하게 하고 계약을 어겼을 때 이제 잘 처리하고 그게 근대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계약의 중요성을 알아라. 그래요. 계약을 통해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일하는 곳은 사회 구성원들이 개돼지 취급당한다. 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럼 근대 국가에
합당하게 법을 제정한다.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근데 국가는 신분제도를 부정하죠. 신분에 우열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가가 유지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권도 보장된다. 그래요. 새로운 윤리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먹었죠. 뭐 순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면 되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이제 그래요. 보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만 보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데라우치가 큰 기여를 했다. 조선 총독부 총독이죠. 또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큰 기여를 했다. 어떻게 민간기업 설립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했다. 데라우치도 기여를 많이 했죠. 한국인들 누구나 능력만 되면 공직자가 될 수 있게 했잖아요. 큰 기여를 한 거예요. 또한 이제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했고, 그래요. 그 전에 허용이 안 됐죠.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별도로 보장하는 법령은 조선시대나 식민지 시기에 제정된 바가 없다. 그렇죠. 제정된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식민지 시기 때부터 근대 도시가 건설되었고, 농촌 주민들 500만 명 이상이 도시로 이주하여 직장을 얻었다. 사실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대 도시는 식민지 시기에 건설됐다는 거예요. 식민지 전부터 이제 건설되기 시작했죠. 주로 조선 총독부나 일본인에 의해 건설됐죠. 1944년 기준 전국 인구가 약 25, 식민지, 전국 인구 약 2,600만 명 정도인데 그 도시 인구가 약 600만 명에 이른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직전을 보라는 거예요. 도시가 있었냐는 거예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정도였는데 인구가 한 20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민지가 끝나갈 무렵 보니까 2,600만 명 인구 중에서 한 600만 명 정도가 도시 주민이더라. 서울은 또 한 100만 명으로 증가했죠. 한 550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란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서울이 그나마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데 20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민지 이전에는 서울 인구 역시 약 2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도시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니 500만 명 이상의 농촌 주민이 도시로 이주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식민지 시기 도시 건설을 위하여 농촌 주민들을 도시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기록은 없으니 식민지 시기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사실이다. 신분제도가 있다. 신분제도가 있는 농업국가이다. 이주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죠. 도시로 가려면. 법을 어기고. 그러면 식민지 시기에 도시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이 늘어났는데 불법을 저질렀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식민지 시기에는 최소 한반도 내에서는 이전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보장됐건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건 뭐 그거는 그런 문제보다는 뭐 보장된 건 사실이죠. 거의 완전히 보장됐다고 봐야 되죠. 정황상 500만 명 이상이 2,500만 명 중에서 500만 명 이상이 도시로 이주했으니까 불법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기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신분제도 폐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근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지? 그거는 이제 신분제도 폐지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 신분이 높은 이들은 권력을 동원하여 거주 이전을 제한했다. 농업의 지배자인 귀족 입장에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 일꾼을 구하기 어려우니 귀족들의 소득은 자연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도시가 살기 좋다고 농민이 다 떠나버리면 농업의 지배자인 귀족은 어떻게 되나요? 귀족이 지주인 거죠. 소득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영향력도 줄어들 테고. 신분제도가 있는 농업국가에서는 못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떠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자리가 있어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도시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지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면 신분이 낮은 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신분을 속일 수 있으니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금지된다.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지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으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되는 거예요. 신분을 가지고 거주 이전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1884년 집권에 성공한 갑신정변 인사들은 근대화 혁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분제도 폐지를 시도했다. 신분제도 폐지 누가 시도했냐? 갑신정변 인사들이 한번 시도를 했죠. 나와있죠. 하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3년 만에 권력을 상실했고 신분제도는 유지되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선을 미화하려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 혹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조선왕실이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이때 계속 집권하면서 근대국가 수립을 추진했으면 한국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개혁에 성공을 했겠죠. 그래요. 아니 뭐 교통망을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민간기업 설립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우선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간기업이 설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 폐지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1894년 재집권에 성공한 갑신정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1894년 7월 공식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하였고 이때의 조치로 한국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다시 이제 재집권한 뒤에 또 갑신정변 인사들 중심으로 개합한 자들이 그냥 신분제도 폐지하자고 폐지하는 거죠. 1888년에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894년에 이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한 뒤에 폐지한다는 거예요. 거주 이전을 제한할 신분 높은 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법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1948년이다. 1948년에 제정된 재헌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법적으로 이제 있는 것은 1948년인데 일단 뭐 신분제도 폐지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제 보장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 누구에게 이롭냐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유리하겠죠. 근데 신분이 낮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 폐지한다. 그럼 갑신정변 인사들 편이 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 대부분 다 싫어했죠. 혁명을 일으켜서 신분제도를 폐지하는데 1894년도 보라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폐지 일본 한편에 대해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하려고 했죠. 스스로 계획할 힘은 없으니까 세력이 미약해서. 신분이 낮은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189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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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4년에
갑신 정변 인사들과 일본군이 한편이 됐죠. 일본이. 농민들이 누굴 공격했냐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 근데 이제 갑신정변 인사들이 집권한 뒤에 신분제를 폐지한다. 근데 갑신정변 인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일본군을 공격했잖아요. 신분제도가 장기간 고수되고 세뇌된 곳에서는 신분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실 당국에서는 음모론을 주장하는 애들이 많죠. 일본은 처음부터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한국을 노리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청나라, 러시아. 그래요.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되는 거죠. 청나라와 러시아에게 전쟁을 벌여서. 그래요. 일본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시기만 청나라를 격파하고 러시아를 격파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근대국가 한국을 친일 국가로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반일 국가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래요.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본이 청나라와 러시아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도시로 이동하여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군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신분제도 폐지로 대체할 수 있다. 신분제도 폐지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 한국인도 잘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도시에 살죠. 자기 부모나 뭐 할아버지가 어디 출신인지 보라는 거예요. 서울 인구가 식민지 시기 때 20만이었죠. 식민지 시기 직전에. 그럼 서울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로 거슬러 가면. 지금 1,000만 인구인데, 그래요. 다 농촌에서 올라간 농민 출신들이죠. 2,500만, 1945년에 2,500만 정도 됐으니까, 지금 한 5천만 되죠. 한 80년 흘렀는데, 70년 흘렀는데, 인구가 한 2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1940년 이전에 산 사람을 서울 사람이라고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때도 농촌에서 많이 이주했지만. 그럼 인구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한 200만이 자체 생산이 됐고, 800만 어디서 올라온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대부분 다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가 생기고 도시에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농촌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요. 식민지 시기 도시가 건설되고 기업이 설립되면서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으니 거주 이전의 자유의 실현은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달성되었다. 신분제도가 폐지됐다. 그런다고 신분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폐지되었지. 도시가 건설돼야지 폐지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떠날 수가 있죠. 일자리가 없으면 생존을 위해서 여전히 주인님하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노비도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소장농도 도시 생활이 더 낫겠네 이러면서 가난한 소장농은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시건설이나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개성한 군사정부가 도시건설과 산업화에 앞장서서 대부분 한국인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적하여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큰 소득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 주민들은 도시로 왜 갈까?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그 이전 삶과 도시 삶 중에서 어떤 삶에 더 만족할까? 그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인사들 중에는 도시가 농촌을 수탈하고 발전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을 수탈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주장이다. 도시가 농촌을 수탈했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수탈당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 주민들 대부분은 농촌 출신 인사들이나 농민이었다. 무슨 소리냐. 원래부터 도시가 했던 게 아니죠. 한국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도시라고 불릴만한 곳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좀 서울이 도시라고 불릴만 했는데 한성부라고 불렸죠. 인구가 20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라는 거예요. 20만이면 도시냐는 거예요. 도시라 치더라도 아주 소형 도시인 거죠. 한국에서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많잖아요. 농촌 비스무리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인들 대부분이 농민이었다는 거예요. 농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서울 얘기했잖아요. 1940년대 기준으로 잡아도 800만이 농촌 출신이라고.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농촌에 사는 게 더 좋은 삶인가요? 아니면 서울에 사는 게 더 좋은 삶인가요? 서울 위주에서 더 잘 사는데 누가 누구를 수탈했단 말이냐? 그 말인 거죠. 농촌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지.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었지. 실상 식민지 시기 이후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에게 수탈당한 적은 없다. 도시가 건설되면서 누구에게 이루어왔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도시로 갔지? 원래 없던 건데? 농촌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보았다는 거예요. 도시로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신이 어떤 출신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한 95명은 농촌 출신이라는 거예요. 뭐 수탈 당해요. 도시가 무슨 농촌 수탈해요. 다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본 건데. 반대로 현 시대 한국에서는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을 수탈을 하고 있다. 이제 현 시대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이제 도시가 재생산 되겠죠. 농촌보다 도시가 훨씬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 누가 누구를 수탈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농산물에 대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도시 주민은 농산물을 비싸게 소비하고 있다. 자유무역하면 싸게 사 먹을 수 있는데 비싸게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농산물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뭐 소고기건 쌀이건 간에 수입해서 먹으면 3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수탈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을 수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뭐 식량 안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비싸게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용납이 되느냐? 남남이라 생각하면 용인이 안 되죠. 왜 우리가 싸게 사 먹냐? 95%가 한국에서 지금 도시 주민인데 남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 주민들 부모 대부분은 농촌 출신이거나 자신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부모는 조상이 다 농촌 출신이라 했죠. 농촌 주민의 수탈이 용인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용인될지는 알 수 없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농촌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호무역이 철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비싸게 팔아먹는 게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 생산성을 강화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인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인되는 이유도 설명했죠. 네, 이제까지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게 보장이 안 되면 근대국가가 수립이 되지 않는다. 근대국가가 수립이 되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은 뭘까? 고대국가 시스템이다. 권력과 신분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어떤 사회가 좋으냐, 어떤 국가가 좋으냐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진다. 신분제도로 유지되는 농업국가의 지배자들은 세 가지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세 가지 자유를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으면 내전을 통하여 제압하려 한다. 그렇죠. 확실하죠. 근데 국가가 그냥 수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폐지돼야 되잖아요. 신분제도를 고수하는 이가 있죠. 신분이 높은 이들이 있고 그런 이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가만 안 있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유를 얻고자 하는 세력 역시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용인할 수 없는 거죠. 신분제도를 폐지해? 귀족도 용납할 리가 없잖아요. 잘 용납하기 어렵죠. 전쟁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폐지해야겠어. 그런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키운 뒤에. 누가 이길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상. 만일 유럽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고대국가의 지배자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몰살당했으면 유럽 나아가 전 세계는 여전히 신분제도와 권력에 의해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누군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상공업자들이 크네? 제거해야 되겠어. 제거에 성공했어요. 근대국가 수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다는 거예요. 한때 동북 아시아에서도 문명이 찬란하게 그래요. 발전했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거하거나 제압해버리면 수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서구에서는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승리하는 일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한 이유는 유럽에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승리하여 상공업을 철저히 통제했다면 유럽에서 근대국가가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일본도 그러하거니와 근대국가인 한국은 건국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럽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승리한 일은 우연한 일이었으며 한국인에게는 인류에게 큰 행운이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 일본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유럽은 잘 된 거죠. 인권이 크게 보장된 거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다른 나라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계속 조선이 있다. 어떤 삶을 사냐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그래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인권 보장되지 않죠. 돈은 안 보라는 거예요. 관리들과 신분 높은 이들이 수달 대상을 따르냐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딸아이들은 그냥 팔아넘기죠.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유럽에 성공하니까 일본이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하죠. 한국도 스스로 수립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다가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근대국가가 되잖아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조선이 유지됐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상공업의 발전, 도시 생성, 근대국가 수립 세력 형성,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격돌,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승리가 자연 발생적인 근대국가 수립 과정이다. 원래는 이렇죠.
자연 발생적으로 하려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과 전투할 세력이 필요한 거죠. 상공업자가 담당하잖아요. 상공업이 우선 발전하고 또 상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하면서 기업이 생성되고 기업이 모여있으면 잘 되죠. 도시가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자연 발생적인 근대국가 수립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땠나요? 자연 발생적이지 않죠. 아니 뭐 근대 도시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현실 당국 탈레반 역사가들은 거짓말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 전체가 근대 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였고 극소수 빼고 갑신정변 인사들도 있으니까 무슨 근대 도시가 있었냐는 거예요. 상공업이 충분히 발전해서 세력이 형성돼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연 발생적인 경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과정을 살펴봤죠. 근데 꼭 그런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국가의 수립 조건을 알면 인위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은 몰랐죠. 근데 일본은 몰랐냐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는데. 조선 총독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러죠. 산업시설, 탈레반 역사가들은 산업시설, 교통망 건설, 이거 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건설했으니까 수탈했다. 수탈당한 것도 없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그럼 조선 총독부는 교통망을 건설하고 산업화를 하면 한국인들에게 이롭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알고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한국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롭게 하려고 했을까?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일본인으로 만들려면 충성심을 생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경쟁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 왕실과 경쟁하는 거죠. 조선 왕실도 있었잖아요. 식민지 시기에. 나라를 돈 받고 팔아먹었죠. 명예를 보장받고. 조선 왕실보다 더 좋아야지, 정치를 더 잘해야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또 조선 왕실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잘못하면 반국가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항일투쟁하는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경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금과 기술을 가진 국가는 없으면 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근대 국가가 수립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금과 기술이 없다고 하여 근대 국가 수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자금과 기술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금과 기술이 없어도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간기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하고, 그렇죠. 기업가가 근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언급한 세 가지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세 가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신분제도 폐지이다. 세 가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분제도가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계속 설명했죠.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조선왕실이 신분제도 폐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면. 했냐는 거예요. 안 했지. 그러니까 갑신정변 인사들이 답답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도 근대국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되죠. 대부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신정변 인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외에도 관리들이 수탈 금지, 사유재산을 보장하면 근대국가 수립을 할 수 있다. 관리들이 수탈 금지, 사유재산 보장 이런 걸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그런 거 했냐는 거예요. 안 했지. 조선왕실이. 그래서 동안안이 일어났잖아요. 교통망 건설, 도시 건설에는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신분제도 폐지나 사유를 보장하거나 관리들이 수탈 금지하는 일은
저항 세력만 제압하면 특별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하면 저항이 거의 없겠죠. 사실은 당시 조선왕실 구종이 왕의 권위가 크잖아요. 왕이 나서서 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안 했다는 거예요. 왕실이 왕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천황을 중심으로 근데 계획을 했죠. 누가 더 권위가 있었을까요? 조선 왕실의 왕이 한반도에서 권위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천황은 그렇게 권위가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에는 막부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막부가 있어서 뭐 쇼군이 더 권한이 강했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조선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응급한 조치만 취하고 반발 세력을 제압하여 고대 국가로 회귀하지 않으면 근대 국가는 수립된다. 그래요. 그냥 필요한 제도를 수립하고 반발 세력만 제압하면 근대 국가가 수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민간 기업이 육성되고 그에 따라 국가는 부유해지며 그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 민간 기업이 육성되면 이제 국가가 점점 부강해지죠. 부강해진 뒤에 그런 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일부는 했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설사 충분한 인프라와 산업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근대 국가는 붕괴한다. 인프라가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라.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국가가 1900년대에 수립된 소련과 북한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월등한 산업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근대 국가 제도를 폐기하고 고대 국가 제도를 채택했다. 이건 사실이죠. 공산주의 국가 제도는 고대 국가 제도를 했죠. 그 결과 수십 년이 흐르자 산업이 붕괴하며 신분과 권력으로 지대는 고대 국가로 전락하였다. 왜 고대 국가와 비슷하지? 고대 국가가 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산업시설을 일본의 첨단화된 산업시설을 당시에는 남겨놓았죠.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이 낙후되더라. 산업이 붕괴되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산업시설이 없더라도 이 제도를 잘 보장한다. 그럼 근대국가가 수립이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면서.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 이게 더 중요한가요? 이 근대국가 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근대국가 수립 제도를 폐기하면 산업이 쇠퇴하면서 고대국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대국가가 수립된 곳에서 정부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이제 정부가 좀 부강해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아는 정부가 있으면 제도 수립과 동시에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는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다. 자금과 기술은 현 시대에서는 발전한 근대국가에 얼마든지 있다. 타국의 자금과 기술을 유입시켜 인프라를 제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면 근대국가 수립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여 성공시킨 정부가 조선 총독부이면 군사정부이다. 조선 총독부와 박정희는 근대국가 수립을 잘 알았던 인사들이죠. 조선 총독부 총독과 박정희 이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추진했다는 거예요. 또 자금과 기술도 막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도 수립만 한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 일본이 이미 이제 자금과 기술이 있었으니까 한국인들에게는 행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선 왕실은 계약할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조선 총독부는 정확하게 근대국가 수립 방법을 알고 있었고 자금도 있고 기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망을 건설하고 산업시설을 계속 건설했잖아요. 제도 수립은 물론이거든요. 동시에 진행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행운인 거죠. 군사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한일 수교를 통해서 제도 수립과 함께 동시에 인프라 건설을 했잖아요. 항구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남해고속도로 건설하고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분제도로 유지되는 가난한 고대국가가 근대국가를 수립할 때 처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럼 가난한 고대국가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시행할 수 있다.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쭉 설명했죠. 신분제도에 대한 입장 역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우파 좌파 판단 기준인 신분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언제부터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실시되었는지.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